권력의 대가, 정조와 13살 후궁의 비극. 서삼능. 왕실의 능묘들이 줄지어 선 그곳에 유난히 작고 조용한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씨, 13살, 정조의 후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도 사랑을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왕비에게나 허락되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왕은 왜 모든 법도를 거스르면서까지 침묵 속에 죽은 아이에게 그런 예우를 내렸을까요?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왕조실록과 장서각 기록을 통해 확인된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화려한 왕권 뒤에 숨겨진 한 소녀의 비극.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76년 늦은 봄, 25살의 청년 이산이 조선의 22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훗날 정조대왕으로 불릴 그 사람. 역사는 그를 개혁군주라 부릅니다. 규장각을 설립하고 화성을 건설하고 문예 부흥을 이끈 위대한 왕. 하지만 그날 즉위식의 화려함 뒤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1762년 뒤주 속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명령으로 당시 11살이었던 정조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명, 뒤주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무거운 침묵. 그 기억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궁궐은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기와 금빛 장식, 화려한 의복.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독이 든 찻잔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한 모금 잘못 마시면 죽음이었습니다. 노론과 벽파, 소론과 남인, 조정은 당파로 갈라져 있었고 각 세력은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했지만 속으로는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왕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정조는 칼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정조 재위 초기 여러 차례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뢰 없는 왕은 칼과 함께 잔다. 이것이 정조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권력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권력은 경계를 요구합니다. 끊임없는 의심을 요구합니다. 인간관계마저 전략으로 계산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경계는 인간성을 지워버립니다. 정조는 왕이 되는 순간 한 사람의 인간이기를 멈춰야 했습니다. 사랑도, 신뢰도, 때로는 연민조차도 사치였습니다. 즉위 후 2년, 정조는 서서히 권력 기반을 다져갔습니다. 규장각을 설립하여 자신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했고 장용령을 창설하여 군사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곁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홍구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홍구경. 정조보다 5살 많은 이 남자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함께했던 측근이었고 즉위 후에는 도승지로 임명되어 왕권 강화의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홍구경은 노론 벽파 세력을 견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정조의 칼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할 수 없는 더러운 일들을 대신 처리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왕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조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아니,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구경 없이는 왕권을 지킬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권력자에게는 언제나 더 큰 야망이 있는 법입니다. 홍구경은 생각했습니다. 왕의 신하로 머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왕의 가족이 되면 어떨까? 왕실과 혈연으로 얽히면 자신의 권력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그리고 1778년 그 계획이 실행됩니다. 한 소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778년 정조 2년 그 해봄 왕실에서는 후궁 간택이 열렸습니다. 왕비 효의왕후 김씨는 왕비로 간택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조선왕조에서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대가 끊길 위기였습니다. 후궁을 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타당한 명분이었습니다. 신하들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바로 이때 홍구경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후궁 후보로 올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씨 성을 가진 12살의 소녀였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12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입니다. 아직 아이라고 불러야 할 나이.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혼인 정년기가 지금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1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유난히 어렸습니다. 간택 당일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일부 문헌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소녀가 낡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선택받지 않기를 바라는 듯이.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소녀의 내면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녀는 궁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후궁이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홍구경의 권력 앞에서 소녀의 의지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빠의 결정이 곧 그녀의 운명이었습니다. 1778년 6월 27일 조선왕조실록은 기록합니다. 원빈 홍씨가 간택되어 궁으로 들어왔다고 가례가 거행되었고 그녀는 궁호 숙창궁을 받았습니다. 원빈, 후궁의 품계 중 하나입니다. 비는 후궁 중에서도 높은 지위를 의미합니다. 보통 왕자를 낳은 후궁에게 주어지는 품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도 않았고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빈의 품계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구경은 승리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이제 왕의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왕자를 낳는다면 홍구경은 왕의 처남이자 왕자의 외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권력은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됩니다. 비단 장막이 내려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장막이 영원히 닫혔습니다. 소녀는 이제 홍씨가 아니었습니다. 원빈이었습니다. 왕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가례가 끝난 후 소녀는 숙창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붉은 기와의 전각, 정교한 단청, 비단, 병풍,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궁녀들이 그녀를 시중들었고 귀한 음식이 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광이 아니라 끝없는 고독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의 몸이, 자신의 존재가 오빠의 야망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왕 역시 그녀를 정치적 변수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역사 속에 묻힌 진실들을 발굴합니다. 화려한 기록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합니다. 1778년 여름부터 1779년 봄까지 약 10개월, 이것이 원빈 홍씨가 궁궐에서 보낸 전부였습니다. 궁궐은 화려했습니다. 숙창궁은 붉은 기와와 금빛 장식으로 치장되었고 궁녀들이 그녀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비단, 옷, 정교한 장신구, 귀한 음식.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살펴보면 정조가 숙창궁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후궁을 간택한 목적이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인데 왕이 후궁을 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었습니다. 왜 정조는 그녀를 피했을까요? 정조는 어리석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홍구경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후궁을 통해 왕실과 혈연으로 얽히려는 계략. 만약 원빈 홍씨가 왕자를 낳는다면 홍구경의 권력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홍구경은 이미 지나치게 강력했습니다. 도승지로서 왕명 출납을 관장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홍구경을 두려워했고 또 일부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이미 신하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가 너무 강해지면 그것은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역사 속 수많은 권신들이 그렇게 왕을 위협했고 때로는 왕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려 말의 이성계, 조선 초의 여러 권신들, 역사는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전략적 거리두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원빈 홍씨를 멀리했습니다.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개인적 감정과는 무관한 순수하게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원빈 홍씨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것들 뿐입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촛불이 혼자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궁녀들이 물러간 후 적막한 숙창궁에서 소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달빛 아래 경전을 읽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을까요? 후대의 일부 기록에는 그녀가 말이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다고, 궁녀들에게 친절했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조선시대 여성에게 순종은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미덕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가면이었을까요? 궁궐의 시선은 늘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정 정치의 온도계였습니다. 왕이 그녀를 찾으면 홍구경의 권력이 강하다는 뜻이고, 찾지 않으면 그 반대였습니다. 신하들은 속삭였을 것입니다. 왕께서 숙창궁에 들지 않으신다더라. 홍구경의 계략이 실패했나 보군. 소녀는 그 속삭임들을 들었을까요? 자신이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12살, 13살의 소녀에게 이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그녀도 울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의 후궁은 울어서는 안 되니까요. 불만을 표현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저 미소 짓고 고개 숙이고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무대에 갇힌 배우였습니다. 정조는 왕이라는 역할을, 원빈 홍씨는 후궁이라는 역할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권력이라는 연극 속에서 둘 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누가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왕은 적어도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신하를 쫓아낼 수도, 전쟁을 선포할 수도, 법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소녀에게는 그 어떤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궁에 들어오는 것도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고, 왕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흐름에 떠밀려가는 나무십 같은 존재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1779년, 소녀가 궁에 들어온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779년 5월 초, 갑자기 원빈 홍씨가 쓰러졌습니다. 기록에는 병명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병세였다고만 전해집니다. 어린 나이였고 이전까지 건강했던 소녀가 갑자기 위독해진 것입니다. 궁궐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독살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왕비 세력의 음모라는 이야기도, 노론 벽파의 공작이라는 이야기도 나돌았습니다. 홍구경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동생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홍구경은 즉각 조사를 명했습니다. 궁녀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숙창궁을 드나들었던 사람들, 음식을 준비했던 사람들, 모두가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포가 궁궐을 휩쓸었습니다. 고문대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살의 흔적도, 음모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홍구경의 조사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증거를 기다렸습니다. 반역의 명확한 증거를. 동시에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홍구경이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1779년 5월 7일, 원빈 홍씨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원빈 홍씨가 조라였다. 나이는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후대 연구를 통해 그녀가 1766년생으로 추정되므로 사망 당시 13살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살, 아직 아이였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기 전에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홍구경에게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타격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홍구경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상계군 이담을 양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원빈 홍씨의 양자로, 심지어 완풍군이라는 호칭까지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선시대 왕실 제도에서 후궁이 양자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후궁에게 양자를 드린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 의미였습니다. 상계군 이담은 왕실의 반계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원빈 홍씨의 양자로 삼고 완풍군이라는 호칭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왕위 계승 후보로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왕세자를 정하는 권한은 오직 왕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의 철칙이었습니다. 신하가 왕위 계승에 개입한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었고 심하게는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홍구경은 왜 이런 무모한 시도를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너무 오랫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권력은 사람을 눈멀게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홍구경이 왕권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역의 조짐입니다. 정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779년 후반, 정조는 홍구경을 유배 보냈습니다. 명분은 월권과 권력 남용이었습니다. 홍구경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때 조정을 좌지우지했던 남자, 왕의 최측근이었던 남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던 남자,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홍구경은 강진으로 유배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쓸쓸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승리와 상실이 동시에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정조는 정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나치게 강력해진 신하를 견제하고 왕권을 다시 확립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소녀가 혼자 죽어갔습니다. 13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요? 누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을까요? 누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